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적한 농기를 따라 고급스러운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60이 넘은 노인의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그는 백만장자 박만석 회장입니다. 평생을 사업에 바쳐 거대 기업을 일궈낸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박만석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상처가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혹시 그냥 시골길을 달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이유도 모른 채 그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시골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기억 떠나보낸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가봅시다. 박만석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차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양옆으로 펼쳐진 푸른 농과 밭 노을이 물들이는 하늘은 평화로웠지만 박만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20년 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녀 5살이었던 소연이를 말이에요.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경웅이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소리와 함께 경운기가 고급 외제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박만석은 앞으로 쏠렸고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차의 앞부분은 찌그러져 있었죠. 운전기사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박만석이 그를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볼게. 박만석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웅이 위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허둥지둥 경운기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헛돌아서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박만석은 그녀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 그리고 오른쪽 귀 아래의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특징은 20년 전 실종된 손녀 소연과 똑같았어요. 박만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감안해도 눈앞의 여성은 자신의 손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석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정소연입니다. 정소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만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소연 잃어버린 손녀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박만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소연. 박만석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오랜만에 소리내어 부르자 숨겨둔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 사이 정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소연이에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차량 보험은 당연히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정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차는 괜찮소. 신경 쓰지 말게. 정소연은 그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큰 흠집을 냈는데도 이 노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그래도 제가 책임져야죠. 차 수리 비용은 박만석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소연은 놀란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어요.
언제나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것에 능숙했던 그는 정소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정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입양해 주셨거든요. 박만석의 눈빛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언제부터 보육원에 있었지 제 기억으론 5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의 기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소연은 왜인지 모르게 이 낯선 노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5살. 그 나이는 손녀 소연이 실종되었던 나이와 일치했어요. 박만석의 가슴이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 이름이 어떻게 되나? 박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행복한 둥지 보육원이요.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정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박만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손녀가 실종된 후 전국의 모든 보육원을 뒤졌었죠. 하지만 행복한 둥지 보육원에서는 소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자주 오시나요? 정소연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 그런데 왜 제 이름과 가족에 대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소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너는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정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박만석이라고 하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천천히 대화를 나누고 싶네. 정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세창그룹 회장 박만석이라고 적힌 금방 명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세창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님 정소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경운기로 들이받은 상대가 백만장자 회장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차 문제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대신 내일 시간이 된다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만석은 차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정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20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시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탄 후 박만석은 즉시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네. 정소연이라는 여성의 출생기록과 과거조사를 부탁하네. 그리고 손녀 소연이 실종됐을 때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보게.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다음날 아침 박만석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소연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제 만난 그 여성이 정말 자신의 손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행비서 김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어요. 박만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정소연 씨는 20년 전 행복한 둥지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길에서 발견된 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약 5살로 추정되었고요. 김 비서의 말에 박만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손녀 소연이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보육원에 맡겨질 당시 정소연 씨의 혈액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손녀 소연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박만석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럴 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 행복한 둥지 보육원을 조사했을 때는 왜 소연이를 찾지 못했던 거지? 김 비서는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조사해보니 당시 보육원 원장이 기록을 조작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연이가 보육원에 들어온 날짜를 실제보다 1년 정도 앞당겨 놓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실종 직후 조사했을 때는 소연이가 이미 1년 전부터 보육원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원장은 지금 어디 있나?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육원에서 일했던 직원 한 명을 찾았는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원장이 돈을 받고 아이들의 신원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박만석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어요. 그가 잃어버린 손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었다니. 그런데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정소연 씨가 손녀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확실히 해야지. 유전자 검사를 즉시 준비하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오늘 정소연 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든 그녀의 DNA 샘플을 얻어야 해.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혹시 실망하실 경우를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답답하다. 기냐 아담아.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야. 설령 그녀가 내 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알아야 해야 한다. 그날 오후 박만석은 마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야. 탈퇴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내 잃어버린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정소연이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순수함이 느껴졌죠. 박만석은 그녀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인매, 특히 오른쪽 귀 아래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어린 소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만석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니다, 안깨나. 정소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제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걱정했어요.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단지 자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이야. 정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만장자 기업인이 자신 같은 평범한 농부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보상금 문제로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당신의 차를 긁어놨는데 정소연이 솔직하게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받거나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었죠. 나는 자네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네. 박만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정소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에게 어린 시절은 항상 먹구름 같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기억이 시작돼요. 그 전의 일들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있는 느낌, 커다란 집에서 뛰어노는 기억 같은 것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실제인지 그냥 제가 원했던 상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박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손녀 소연은 실종되기 전까지 세창그룹 본가의 커다란 저택에서 살았어요. 항상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좋아했고요. 혹시 목에 항상 걸고 다니는 특별한 것이 있었나? 박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셔츠 안쪽에 무언가가 있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정소연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작은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한쪽 면에는 토끼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소지품이었죠. 원장님이 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간직했어요. 왜인지 이게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펜던트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정소연은 조금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풀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박만석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했어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소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할아버지.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손녀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글자를 읽어본 적이 있나? 박만석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희미해서요. 글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몰랐어요. 혹시 아세요? 박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할아버지라고 쓰여 있네. 정소연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소연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고? 박만석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자네의 DNA 검사를 해도 괜찮을까?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유는 곧 설명해 주겠네. 하지만 먼저 확인이 필요해. 정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인에게서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친밀감이 있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왜 그런지 꼭 알려주셔야 해요.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미리 준비해둔 DNA 검사 키트를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다가와 키트를 건넸고 정소연은 지시에 따라 구강 내벽을 문질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소연이 물었어요. 긴급 처리로 오늘 저녁이면 나올 거야. 박만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된다면 이 주변을 함께 걸어볼까 자네에 대해 더 알고 싶네. 정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노인이 자신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과 슬픔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소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 생활 7살 때 지금의 할머니에게 입양된 일 그리고 농사를 배우게 된 과정까지 박만석은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의 손녀가 지난 20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박만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정소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99.9% 일치합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정소연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박만석은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회장님, 정소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박만석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20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울 수 있을까요? 그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시 앉을까?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바로 정소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토끼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이게 누구죠? 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박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 소연이야. 20년 전 5살이었을 때 유괴당했지. 우리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 전국의 보육원을 뒤지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정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 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어. 자네는 내 손녀 소연이야. 정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자신이 5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희미한 기억들, 낯선 꿈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괴롭혔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모든 것이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요, 정소연이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박만석의 표정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소연아, 내 부모님은 내가 유괴된 지 1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들은 끝까지 너를 찾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어. 그날도 아마 내 생각에 잠겨 운전하다가 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을 사랑하고 찾아 헤맸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정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끔 찾아오셨지만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는 제가 박만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소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알냐?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소연아.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단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잘 지내고 있는지 내 생일마다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정소연은 갑자기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촛불을 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동안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어요. 저 기억나요. 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고 하얀 케이크, 그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소원을 빌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내 5번째 생일이었어. 그날 내가 소원을 빌고 나서 나에게 속삭였지. 할아버지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정소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박만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순간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잃어버렸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소연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처럼. 박만석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소연아. 약속할게.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2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빛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소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농가로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평생 그녀를 돌봐주신 입양할머니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박만석은 기꺼이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손녀가 있던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정소연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 마당에는 여러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고를 냈던 그 경운기도 보였죠. 박만석은 그 경운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손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오셨어요. 정소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습니다. 중요한 손님 모셔왔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박만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분이 누구신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머니, 이분은 제 친할아버지세요. 박만석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소연아. 무슨 말이니? 정소연과 박만석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우연한 경운기 사고부터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이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항상 네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내 눈빛이 너무 총명하고 맑았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 박만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실 것 없어요. 소연이는 내 삶의 축복이었어. 늘 밝고 씩씩하게 자랐거든요. 농사일도 척척 배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죠. 정소연은 할머니 곁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박만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손녀를 바로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곳에서 쌓아온 삶과 관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소연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박만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정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만장자 회장님이 자신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의외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서울에 있는 우리 집도 방문해주면 좋겠구나. 박만석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방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20년 동안 그 방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정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제 방이 아직도.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장난감들, 책들, 심지어 내 5번째 생일에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그대로야. 나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박만석은 손녀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들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정소연과 함께 그녀의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키우는 작물들을 보여주었어요.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작은 양봉 사업까지. 박만석은 그동안 자신이 놓친 손녀의 삶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줄 알다니 놀랍구나. 박만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땅을 사랑하는 법, 식물을 키우는 법.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그때 박만석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만약 내가 이 일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농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 사람들에게 농촌 체험을 제공하는 거야. 정소연의 눈이 빛났어요. 그건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그건 내가 도울 수 있어. 박만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창그룹은 최근 친환경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 시작한 일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 정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할아버지의 손녀라서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박만석은 손녀의 당찬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공정하게 사업 계획서를 내보지 않겠니? 세창그룹의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해. 물론 내가 최종 결정권자지만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될 거야. 정소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일주일 후 정소연은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어요. 유기농 농산물 생산부터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획서를 검토했어요. 정말 잘 만들었네. 입양할머니가 정소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정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농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녀는 이메일로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불안하고 초조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회사에 보내는 것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소연은 서울에 있는 세창그룹 본사로 초대받았어요. 투자심사위원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은 정소연에게 낯설고 혼란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택시를 타고 세창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어요. 6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소연은 잠시 입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이 할아버지의 왕국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소연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는 할아버지 박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소연을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공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할아버지가 아닌 세창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요. 정소연 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정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신감이 차올랐어요. 그녀는 농촌의 현실 도시와 농촌의 단절, 그리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은 단순한 농촌 체험장이 아닙니다. 정소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도시와 농촌을 잇는 다리이자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자연과의 교감을 일깨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농가들의 수입 증대와 마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지만 정소연은 농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모두 훌륭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박만석은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석이 입을 열었어요. 정소연 씨,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단기적인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3년간은 초기 투자비 회수에 집중해야 하고 본격적인 수익은 그 이후부터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세창그룹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만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설령 탈락하더라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소연 씨의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승인합니다. 박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창그룹의 기존 친환경 사업부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소연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임원들이 나간 후에야 박만석은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훌륭했어. 정소연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받은 건가요? 박만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몇몇 임원들은 반대했단다. 하지만 내 계획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그들을 설득했어. 내가 내 할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기 때문이야. 정소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만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집에 가자. 내 방을 보여주고 싶구나.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만석의 저택은 정소연의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제대문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양옥집이었어요. 정소연은 차에서 내리며 압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할아버지 집인가요? 정소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5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야. 내 부모님과 함께. 정소연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놓인 그네의 작은 연못. 특히 정원 한쪽에 자리한 단풍나무 앞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나무. 정소연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이 나무 아래서 놀았던 것 같아요. 박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지. 내 아버지가 이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주었고
너는 매일 여기서 놀았단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정소연은 그 사진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부모님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만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매가 똑같아. 정소연은 사진 속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앞으로 닥칠 슬픔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박만석이 말했어요.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 끝문 하나를 박만석이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어린 소녀의 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과 장난감들, 모든 것이 5살 소녀를 위해 준비된 그대로였어요. 20년 동안 이대로 보존하셨던 거예요. 정소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매주 청소하고 먼지도 털었지. 내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면 했거든. 정소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어린 소연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소연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요. 박만석은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나는 많은 후회를 했단다. 그날 회사 일 때문에 너와 함께 놀아주지 못했거든. 내가 유괴된 날 너는 내게 공원에 같이 가자고 졸랐지만 나는 회의가 있다며 거절했어. 그리고 그날 내가 사라졌지. 정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의 책임이었어. 박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부모님은 떠났고 너도 잃었으니까. 정소연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며칠 후 정소연은 시골로 돌아가기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잘 정돈된 묘지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소연이에요. 이제야 찾아왔네요. 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좋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농사일도 배우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박만석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미안하다 자식들아. 하지만 이제 소연이를 찾았다. 내가 잘 돌볼게. 한 달 후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정소연은 입양 할머니와 박만석 할아버지 양쪽에 팔짱을 끼고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했습니다. 세창그룹의 투자로 마을 전체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주변 농가들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체험관 입구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사고가 났던 경운기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동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게 해준 기적의 경운기.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네요. 정소연이 경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박만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축복이었지.
이후 정소연은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마을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서울의 할아버지를 방문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체험관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농사 체험을 하고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정소연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박만성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회사 일에 덜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손녀와 보내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직접 체험관에 와서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님이 직접 농사체험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매년 그들은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바로 그 경운기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들에게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개입한 날, 잃어버린 연결이 다시 이어진 날,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되찾은 날, 할아버지 정소연이 기적의 날 1주년을 맞아 말했습니다. 그날 경운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만석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사고처럼 보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단다. 내가 내 손녀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이야. 그들은 함께 체험관 뒤편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와 농촌 과거와 현재 슬픔과 행복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정소연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연결고리는 시간이나 거리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소연 귀향마을 체험관은 단순한 농촌 체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연결을 다시 찾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다시 찾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 가족과의 연결,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